집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연금 나오면 버틸 줄 알았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요.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70 넘어서 대출 이자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집도 내 집이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괜찮겠다. 70살까지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70 넘으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분명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은 없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올해 72살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매달 비상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요. 3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65살에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관리직까지 했습니다. 젊을 때는 진짜 안 쉬고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나간 적 많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할 때는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퇴직할 때 재산을 한번 따져봤어요. 아파트 3억, 저축 4천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종이에 적어놓고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주변 친구들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동창 중에 진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전세예요.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합니다. 집값 오를 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왜 안 샀을까? 맨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일찍 집 샀지. 입 밖으로 안 꺼냈지만요. 또 다른 친구 명호는요. 집은 있는데 대출이 아직 남았어요. 70 넘어서도 이자 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퇴직금 절반이 대출 갚는 데 들어갔어.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야.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집 대출 다 갚았고 전세도 아니고 내 집이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 같은 거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낫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친구들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비교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진수, 정열이, 명호, 무성이. 우리가 얼마나 나은지 알아? 아내도 동의했어요. 맞아.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대출 없는 게 어디야. 저희 아파트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예요. 서울이었으면 꿈도 못 꿨을 가격인데 여기는 3억이면 이 정도 평수 살 수 있어요. 월세 걱정 없고 대출 이자 낼 것도 없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거든요. 친구들 볼 때마다 더 그랬어요. 집 있으면 됐지. 연금 나오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부터 넉넉하진 않았어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아내랑 합쳐서 30만 원 정도. 합치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으론 부족했습니다.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 밥 해먹으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탰어요. 그러면 월 14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빠듯하긴 했어요. 남는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크게 쓸 일도 없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해먹으면 되니까 140이면 둘이 살 수 있지.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썼어요.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적더라고요. 처음엔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이랑 나가는 돈이 비슷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역시 우리 계획대로 되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가끔 친구들 모임 나가면요. 다들 돈 얘기했습니다. 진수는 전세 만기 걱정하고, 명호는 대출 이자 걱정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식한테 손 벌린 얘기하고, 저는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으니까. 야, 수영이 너는 그래도 낫다. 집 다 갚았잖아? 연금도 나오고,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안심도 됐거든요. 그래, 나는 괜찮아. 70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집 있고 연금 나온다고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세 사는 친구보다 낫다고 안심했는데, 대출 있는 친구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었어요. 그걸 70 넘어서 알았습니다. 3년 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70살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이었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거든요. 6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그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됐어요. 근데 70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겠고.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과 가고, 정형외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약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아내는 저보다 더 했어요. 무릎 주사 맞으러 다니거든요. 둘이 병원비만 한 달에 15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예전엔 5만 원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3배가 된 거예요. 경조사도 문제였어요. 60대 때는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조카 결혼, 친구 자식 결혼.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70 넘으니까 장례식이 늘더라고요.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선배 돌아가시고, 동네 어르신 돌아가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었어요. 어떤 달은 3번도 있었습니다. 부의금이 5만 원이에요. 3번이면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도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네.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명절도 부담이었어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갑죠. 근데 반가운 것도 잠깐이에요. 장 봐야 하고, 손주들 용돈 줘야 하고, 추석 한 번에 30만 원은 나갔어요. 설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엔 그 정도 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30만 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명절이 부담된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오는 게 부담이라니.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근데 통장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계부를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월 140만 원 들어오는데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이것만 50만 원입니다. 남은 90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교통비 3만 원, 생필품 10만 원. 다 합치면 78만 원이에요. 90만 원에서 78만 원 쓰면 12만 원 남죠. 근데 이게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경조사 2번 겹치면, 명절 끼면, 갑자기 병원 가면, 그 달은 바로 적자예요.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태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70만 원이 됐어요. 어떤 달은 80만 원도 보탰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 있었거든요. 3년 지나니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내가 가계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러다 비상금 다 없어지겠어. 저도 알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벌 수도 없고, 덜 쓸 수도 없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왜 이래?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짜증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매달 이렇게 쪼들리는 거야?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분명히 들어오는 돈은 있거든요. 근데 쓸 돈이 없어요. 매달 부족해요. 통장 잔고는 있는데, 그건 비상금이라 못 건드리겠고, 건드리면 진짜 끝이니까. 그 느낌 아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돈이 없는 기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 말 못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전세 사는 진수한테? 대출 있는 명호한테?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창피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 보면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노후 관련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채널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왠지 보게 됐습니다. 제 상황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후가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예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안 돌면 힘듭니다. 집이 10억이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거 우리 얘기 아냐? 아내도 TV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딱 저거야. 그날 밤에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자산이 얼마지? 아파트 3억. 비상금 2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매달 쪼들릴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 돈이 안 도니까요. 아파트는 살고 있으니까 못 팔아요. 팔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월세 살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고, 비상금 2천만 원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다 쓰면 진짜 끝이니까. 병원비 크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3억 2천이 있어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0원인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안 도는 거였어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태. 통장엔 숫자가 있는데 손 뗄 수 없는 상태.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전세 사는 진수는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150만 원이에요. 연금이 좀 더 많거든요. 전세라서 관리비도 싸고, 대출 있는 명호도요. 이자 40만 원 내고 나면 120만 원 남아요. 근데 걔는 아직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 50만 원 더 벌어요. 나는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해요. 140만 원 들어오는데 150만 원 이상 나가요. 집 있다고 안심했는데, 연금 나온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알겠어? 아내가 물었어요. 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안 도는 거야.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저도 몰랐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책은 모르겠더라고요. 집을 팔까? 팔면 현금은 생기죠. 3억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집 가서 살아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3억 들고 월세 살면요. 한 달에 생활비 포함 150만 원씩 쓴다 치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3억이면 16년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병원비 크게 나오면, 물가 오르면 16년도 못 버텨요. 그리고 86살 넘으면 어떡해요?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집 파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비상금을 쓸까? 2천만 원 있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면 40개월이에요. 3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비상금이 0원이 되잖아요. 진짜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큰 병 나면, 내가 쓰러지면,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비상금 쓰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집은 못 팔고, 비상금은 못 쓰고, 연금은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나?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불안한데 아내까지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거렸어요. 근데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민센터에 갔어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70 넘은 사람이 가서 돈이 부족해요 하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끙끙거려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갔습니다. 복지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금 받고 있는데 매달 부족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자가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집이 있냐? 연금 얼마 받냐? 다른 소득 있냐? 다 대답했더니 컴퓨터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주택연금이라고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주택연금이요? 그게 뭔데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이 나와요.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행에서 집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시는 거예요. 집 팔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 나온대.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게 진짜야? 사기 아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하는 거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대요. 집값 12억 이하면 되고요. 우리 집은 3억이니까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얼마가 나오느냐? 70세 기준으로 3억짜리 집이면요. 한 달에 89만 원 정도 나온대요. 89만 원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으로 받는 게 90만 원이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돈이 매달 더 들어온다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 89만 원이래.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진짜? 매달? 매달. 근데 걱정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오래 살면 은행이 손해잖아. 그러면 나중에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받을 만큼 받고 나서 더 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해요?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청구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그 차액을 갚으라고 안 한대요.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요. 그건 자식한테 상속된대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왜 우리는 몰랐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3년을 끙끙거렸던 거예요. 담당자가 하나 더 알려줬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하루 3시간씩 경로당 봉사, 청소 등 공익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30만 원이요. 크진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날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주택연금 신청하면 89만 원, 노인 일자리 하면 30만 원, 합치면 209만 원이에요. 140만 원 받던 사람이 209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거의 7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매달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막혀있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거 집 담보로 하는 거잖아.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거기서 막혔습니다. 자식 문제. 이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주택연금 신청하려면요. 자식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안 그래도 된대요. 부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집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그걸 담보로 잡는다? 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럴까 봐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애들한테 얘기는 해야지.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거든요. 맞벌이의 애둘이에요. 바쁜 거 알아요. 전화했더니 반갑게 받더라고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좀 뜸을 들였나 봐요.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들은 안 오고 혼자 왔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요즘 돈이 좀 부족하다. 연금으로는 빠듯해.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냐? 너희도 바쁜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니야. 다른 얘기하려고 그래. 주택연금 얘기를 꺼냈어요. 이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이 나온대. 한 달에 89만 원 정도.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아들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집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우리 없으면. 아들이 끄덕이더라고요. 집이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런 셈이지. 솔직히 아들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하세요. 저도 아내도 놀랐어요. 뭐? 하시라고요. 주택연금.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집 상속받을 생각 없었어요. 서울에 제 집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집 물려받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누나는요? 얘기하셨어요?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했거든요. 아직.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도 얘기해야죠.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딸한테도 말해야 했습니다. 딸은 같은 동네에 살아요. 차로 10분 거리예요. 그 주에 딸이 집에 왔어요. 아내가 미리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택연금 할 거라고.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89만 원 나온다고. 딸 반응은 좀 달랐어요. 아버지, 진짜 힘드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딸은 좀 감정적이거든요. 말하면 뭐 하냐? 너도 살기 바쁜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집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죠. 편하게 사세요. 그날 딸이 가고 나서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컸네. 우리가 걱정한 게 부끄럽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겁났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짜 신청해도 되겠다. 근데요.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했어요. 89만 원 더 들어오면 좋죠. 기존 연금 90만 원에 89만 원 더하면 179만 원이에요. 생활비 150만 원 쓰면 29만 원 남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비상금도 모으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수입이 더 있어야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그 얘기, 노인 일자리요. 그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다시 갔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공익활동형이라고.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비가 월 29만 원 나온대요. 29만 원. 하루 3시간이면 할만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바로 안 된대요. 대기자가 있어서 2, 3개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신청서 내고 집에 왔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리 났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전화 끊고 나서 좀 떨리더라고요. 70 넘어서 다시 일하러 간다. 이게 될까? 첫날 나갔어요. 동네 경로당 근처 공원이었어요. 거기서 환경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7, 8명 있었어요. 다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70대 초중반 어르신들. 9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요.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되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첫날은 좀 어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어요. 연금만으론 부족해서 나온 분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분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보다 사람이 좋아서 나와. 집에 있으면 하루가 안 가. 공감이 됐어요. 저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하고 예전 직장 다닐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훨씬 편하지만요. 하루 3시간이니까 12시에 끝나면 동료들이랑 점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밖에 나가니까 다른 것 같아.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 29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하루로 치면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 만날 사람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게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잖아요. TV 보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우울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안 가는 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니까 달라졌어요.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29만 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생활이 바뀌는 게 더 컸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도 마무리됐어요.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 달부터 89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통장 보면서 웃었어요. 3년 동안 막막했는데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리되고 나서 진짜 달라진 게 뭔지 그 얘기를 해야 해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부부 수입이에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쳐서 50만 원 정도, 주택연금 89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다 합치면 228만 원이에요. 3년 전에는 14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퇴직금 까먹으면서 겨우 맞춘 거였어요. 지금은 228만 원이에요. 거의 90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생활비는 얼마나 드느냐?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20만 원. 여기까지가 50만 원입니다. 손도 안 댔는데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변동비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0만 원, 경조사 10만 원, 생필품 7만 원, 교통비 3만 원, 다 합치면 120만 원이에요. 228만 원 들어오고 120만 원 나가면요. 108만 원이 남아요. 근데 이게 매달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조사 많은 달은 더 나가고 병원비 큰 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150만 원 쓴다고 치면요. 한 달에 78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매달 마이너스였거든요. 퇴직금에서 50만 원, 70만 원씩 빠져나갔잖아요. 지금은 반대예요. 매달 돈이 쌓여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3년 전에는요. 병원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렸어요.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 이거 꼭 먹어야 하나. 지금은 안 그래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요. 필요한 약이 있으면 사요. 3년 전에는요. 손주 생일에 용돈 5만 원 주는 것도 고민했어요. 이번 달 빠듯한데 어떡하지? 지금은 안 그래요. 손주 오면 용돈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눈치 안 봐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이게 제일 커요. 3년 전에 아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도 지금도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요. 걔들도 살기 바쁜데 내가 왜 짐이 돼요? 근데 3년 전에는 불안했어요. 이러다 진짜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퇴직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요. 내 돈으로 내가 살아요. 당당하게요. 아내 표정이 달라졌어요. 3년 전에는 한숨을 많이 쉬었거든요. 가계부 볼 때마다, 통장 볼 때마다, 요즘은 한숨 안 쉬어요. 오히려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 달은 좀 남겠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엔 이번 달도 빠듯한 애였거든요. 부자 됐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228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여행 자주 다니고 그런 거 못해요. 비싼 거 사고 그런 것도 못하고요. 근데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3년 전에는 매일 불안했거든요.
이러다 어떡하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 보면서 끙끙거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잠 잘 와요. 마음이 편해요.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세요?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분. 집은 있는데 매달 쪼들리는 분. 저도 그랬어요. 3년 전에 딱 그 상태였어요.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서 3년을 끙끙거렸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매달 조금씩 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비상금을 다시 모으고 있어요. 3년 전에 다 까먹을 뻔했던 그 비상금요. 얼마나 모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해요. 지금 저는 비상금을 모으고 있어요. 3년 전에 거의 바닥났거든요. 4천만 원 있던 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그 속도로 가면 3년 안에 영원될 뻔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매달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거기서 50만 원씩 비상금으로 넣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두고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3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원래 퇴직금 4천만 원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비상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70 넘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집에 뭐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모으는 거예요. 3년 전에 그게 없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퇴직금 줄어드는 거 보면서 이러다 어떡하지? 매일 그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늘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가끔 여행도 가요. 1박 2일 정도. 가까운 데로요. 온천 가거나 바다 보러 가거나. 비싼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숙소도 저렴한 데 잡고, 밥도 그냥 동네 식당에서 먹고. 그래도 좋아요. 아내랑 둘이 나가서 바람 쐬는 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행은 무슨, 그 돈 아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끔 가요. 2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여유는 생겼어요. 손주한테 용돈도 줘요. 생일 때 10만 원 주고, 명절 때 5만 원 주고, 가끔 과자 사주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눈치 안 보고 주는 게 중요해요. 3년 전에는 5만 원도 고민했거든요. 이번 달 빠듯한데? 그 생각하면서 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손주 오면 반갑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되니까 기분이 달라요. 친구들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임 자체가 부담이었거든요. 밥값 내야 하니까. 한 번 나가면 2, 3만 원은 드니까. 그래서 안 나간 적도 많았어요. 핑계 대고, 바쁘다고 하고. 지금은 나가요. 한 달에 2, 3번 정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게요. 퇴직하고 제일 외로웠던 게 그거거든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 갈 데가 없다는 거. 지금은 일자리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나가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월 228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150만 원 쓰고 70에서 80만 원 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병원 갈 때 계산기 안 두드려요. 손주한테 용돈 줄 때 눈치 안 봐요. 가끔 여행도 가요. 친구들도 만나요. 그리고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어요. 매달요.
이게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은 노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연금이 나와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무너져요.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저는 그걸 70 넘어서 깨달았어요. 3년을 끙끙거리고 나서요.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준비하세요.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연금, 생활비.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 강남 부자들,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멀어지고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세상엔 70세가 넘어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사는 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복권도 비법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습관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TV를 켜기 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원하나? 이게 내 삶에 남는 걸까? 그 10초의 멈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벽은 조용해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나만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무얼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봐요. 그게 다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시간이 20년을 쌓이니 36,000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자신만의 글쓰기 노트를 30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가 지역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수입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안 버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까요? 스마트폰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 34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냅니다. SNS 구경 30분, 뉴스 댓글 읽기 20분, 유튜브 영상 1시간, 의미 없는 메신저 확인 30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밤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뭐 한 게 없네. 그게 당연합니다. 시간을 쓴 게 아니라 흘려보냈으니까요.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도 TV를 봅니다. 유튜브도 봅니다.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웃게 하나? 이 영상은 내게 배움을 주나? 아니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TV 앞에 앉더라도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30분만 보자. 이 프로그램 하나만 보자.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끝나면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노트를 정리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 30분씩 쌓은 게 1년이 되면 180시간, 10년이 되면 1800시간. 누군가는 흘려보냈을 1800시간이
누군가에겐 자산이 됩니다. 시간을 돈처럼 관리한다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아무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용도를 정해놓으면 같은 돈도 더 가치 있게 쓰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 책의 50페이지를 읽겠어. 이번 주엔 글쓰기 3편을 마무리하겠어. 이렇게 작은 목표 하나만 있어도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시간이 언젠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결국 돈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요.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1년 뒤에도 당신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만약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다르게 쓴다면 1년 뒤엔 180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180시간은 누군가에겐 그냥 사라진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돈이 따라왔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시간을 모은 사람은 결국 지식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는 다시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로 봅니다. 아침 30분을 공부에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수입이 됩니다. 저녁 1시간을 정리에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여유가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1시간 대신 의미 있는 30분을 만드는 사람. 그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을 돈처럼 아끼세요. 하루는 길지 않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려보낸 30분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바꿉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돈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노후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얻는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70세는 오늘 이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보다 신뢰 잔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은 결국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인맥을 쌓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습니다. 그들은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의 거래보다 평생의 인연을 택합니다. 한 70대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많은데 어떻게 장사가 되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 오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집 사정을 알았고 필요한 걸 먼저 챙겨줬습니다. 아, 김 선생님 댁 수도꼭지 교체하신다고 했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비용으로. 박 사장님,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며? 이 공구는 가벼워서 편하실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철물점에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어요.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40년 동안 장사가 이어졌고 지금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곧 연금이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맥이 많으면 성공한다고요. 하지만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명함을 모으지 않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믿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지인에게 약속을 지키고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받으면 잊어버리고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이 말만 100번 하고 정작 실천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돈은 편한 곳으로만 갑니다. 불편한 사람, 믿기 힘든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일을 맡기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일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이런 제안들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투자로 봅니다.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이게 다 사람과의 이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말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로 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사교적이지 못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괜찮습니다. 사교적일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진하게 대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쌓이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돈이 모인다는 건 결국 신뢰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돈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집니다. 왜냐면 어디서든 도움을 줄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손 내밀 곳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저축 통장보다 사람이 더 든든한 연금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작은 신뢰가 내일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관계는 내 재산이다.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의 70세는 외롭지 않고 통장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됩니다. 그 성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편안하게 늙어갑니다. 사람을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매일 확인합니다. 오늘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게 나에게 남는 소비였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작은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그 노트엔 매일의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커피 3,000원, 지하철 1,500원, 점심 8,000원. 처음엔 아내가 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상하게 돈이 새는 구멍이 보이더라고. 그분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습관처럼 카페에 들렀다는 걸요. 커피 한 잔 4,500원.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13만 원, 1년이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었던 거죠. 진짜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5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들은 장부를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손에 쥔 노트 하나 혹은 휴대폰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는 이유는 절약이 아니라 방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방향이 없으면 금세 흩어집니다. 길을 잃은 강물처럼 흘러가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들어오면 금방 사라져요. 그게 당연합니다. 방향을 모르니까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는 이상요.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그 구멍을 찾습니다. 배달 앱으로 새는 돈, 충동 구매로 새는 돈, 습관처럼 쓰는 돈. 이걸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던 돈으로 주 1회 버스를 타고 그 차액을 저축합니다.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근사한 외식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흐름의 수정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바꾼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돈은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눈이 향하는 곳, 손이 닿는 곳, 마음이 쓰이는 곳. 그게 결국 소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며 위로받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이것만 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하면 기쁨은 5분이고 허무함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만든 소비가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으로 소비합니다. 필요해서 쓰는가? 습관이라서 쓰는가? 그걸 구분할 줄 압니다. 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습관의 소비는 멈춥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출표를 펼쳐놓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건 정말 내 삶에 남았는가? 남지 않는 소비는 버리고 남는 소비는 늘립니다. 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걸 늘리는 것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돈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하지만 한 달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쓴 돈이 월 40만 원. 그런데 그중 절반이 할인한다고 산 물건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먹지도 않는 식재료, 쓰지도 않는 생활용품. 나는 할인에 속았던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바꿨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 메모를 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마트에서도 그 메모만 봅니다. 할인 팻말이 아니라 자기 메모를 봅니다. 그랬더니 마트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지출도 소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한쪽이 너무 크면 깨지고 너무 작으면 울림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 균형의 소리를 압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감정이 아닌 흐름으로 봅니다. 이건 써야 할 때 쓰는 돈이다. 이건 흘려보내야 돌아오는 돈이다.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닫을 때 그들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압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늘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새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트 하나, 휴대폰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커피 4,000원, 점심 9,000원. 그렇게 적는 순간 당신은 돈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당신의 통장을 바꿉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돈은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70세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늘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쓰는 이유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감정 때문에 쓰고 누군가는 목적 때문에 씁니다. 둘 다 돈을 쓰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그냥 나를 위한 보상이에요.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 말 우리도 자주 하지 않나요? 퇴근길 편의점에서 필요 없는 과자를 집어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채우고 새벽에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 쓸 수 있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카드 문자를 보면 묘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 샀지? 이게 필요했나? 이게 바로 감정의 소비입니다. 기분을 달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순간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5분입니다. 물건은 남지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단 한 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가? 이 소비는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잠깐 기분만 달래주나? 그 3초의 멈춤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화나면 물건 사고, 외로우면 밤새 배달 음식 시켰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통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감정을 풀고 있었구나. 그 뒤로 바꿨습니다. 지갑을 열기 전 꼭 3초를 멈춥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기분 때문인가? 기분 때문이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소비는 남고 감정의 소비는 사라집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10년 뒤 통장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들은 소비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사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 건 옷이 아니라 기분 전환일 때가 많습니다. 옷장엔 입을 옷이 충분한데, 새 옷을 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이거 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사고 나면 입는 건 여전히 예전 옷입니다. 새 옷은 옷장 한 구석에 걸려 태그를 단 채로 1년을 보냅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새 옷이 사고 싶으면 일단 멈춥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옷이 아니라 변화를 원한다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가까운 공원을 걷습니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지출도 줄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감정의 배출구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도구로 씁니다. 돈은 내가 통제해야 할 것이지 기분이 통제하게 두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소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도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 했지. 이 방석이 도움이 될 거야. 소비가 낭비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 됩니다. 반면 쓰는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은 항상 후회로 끝납니다. 새벽 2시에 산 물건, 할인한다고 산 2+1 상품, 나중에 쓸 거야 하며 산 도구들. 결제할 땐 합리적인 것 같았는데 받아보면 필요 없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 한 통에 묘한 허무함이 따라오죠. 돈이 모이는 사람은 그 허무함이 싫어서 처음부터 묻습니다. 이건 나를 채우는 소비인가, 비우는 소비인가? 채우는 소비는 이렇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재료, 지식을 위한 책, 마음을 위한 여행, 관계를 위한 선물. 이런 소비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반대로 비우는 소비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명품,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쌓이기만 하는 물건들. 이런 건 순간뿐입니다. 기쁨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그들은 비우는 소비를 점점 줄입니다. 그리고 대신 채우는 소비를 늘립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써도 한쪽은 남고 한쪽은 사라집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만한 것에만 써요. 뭐가 쓸만한 건가요? 1년 뒤에도 후회 안 할 것들이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쓸만함. 가족과의 여행, 쓸만함. 좋은 책 한 권, 쓸만함. 하지만 충동적으로 산 옷, 후회함. 필요 없는 건강식품, 후회함. 보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후회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쓸만한 데 써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들의 노후를 바꿨습니다. 결국 돈은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쓰는가? 누구를 위해 쓰는가? 왜 쓰는가? 그 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끝까지 여유를 지킵니다. 돈은 흘러가는 에너지입니다. 방향이 선명할수록 그 에너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으로 쓴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지만 목적으로 쓴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쓴 그 한 번의 소비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갑을 열기 전 단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돈을 쓰려 하는가? 이게 나를 채우는가, 비우는가? 그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을 살립니다. 70세의 여유로운 사람은 쓰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씁니다. 그래서 쓰고도 후회하지 않고 아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진짜 부자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 균형을 찾아보세요. 3초의 멈춤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 그건 나누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베푸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주기 때문에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쌓을 때보다 흐를 때 빛난다. 이 말이 참 깊죠. 돈은 돌지 않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맑고 흘러야 생명이 깃듭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건 나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무얼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려요. 한 달에 4분 정도요. 큰 돈은 아닙니다. 한 분당 2만 원 정도의 재료비. 하지만 그 작은 베풀미 20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장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도 위기 때도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우연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나누면 돌아와요. 꼭 돈으로가 아니어도 뭔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베품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도움을 줍니다. 누구는 아이들 학비 일부를, 누구는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한 끼를. 작지만 꾸준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돈의 순환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걸 보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만큼은 있구나. 그 깨달음이 감사함을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따뜻한 순환이 결국 그 사람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도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이 생겨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법칙입니다. 베풀면 신비하게 돌아옵니다. 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기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다시 건강과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끝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만들고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도구. 그게 진짜 돈의 쓰임입니다. 베풀수록 더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떠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돌아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또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베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꾸로입니다. 베풀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적은 돈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기회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모아야 해. 아직은 안 돼. 그 불안이 결국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움켜쥔 돈은 흐르지 못해 빛을 잃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의 온도를 따라갑니다. 차가운 마음에는 머물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엔 오래 머뭅니다.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베풀어요? 베풀문 액수가 아닙니다. 1,000원짜리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주면 그게 베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려운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힘든 사람에게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주기. 이것도 다 베풀입니다. 돈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관심도, 마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써보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 있는 단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간 당신의 돈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따뜻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70세의 여유로운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통장엔 돈이 있고 그들의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을 쌓기만 하는 사람은 늙어서 외롭지만 돈을 나누는 사람은 늙어서도 따뜻합니다. 당신은 어떤 70세를 맞이하고 싶나요? 오늘 작은 베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는 다시 줍니다. 그 순환 속에서 진짜 풍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돈처럼 쓰고, 사람을 자산으로 대하고, 돈의 방향을 알고, 쓰는 이유를 분명히 하며,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자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통장은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시간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돈의 흐름을 살피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입니다. 70세의 여유는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10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유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